안녕하세요. 네, 디자인버퍼 기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이라서 간단하게 OT 먼저 진행을 할게요. 지금 디자인버법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디자인버법이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조금 그냥 힘 빼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 소개부터 좀 드리면은 이중건 변리사고, 저는 2019년에 56회 변리사 시험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4년째 실무도 하고 있고, 디자인법법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디자인법법 계속 강의하고 있었고, 이제 2차 강의 위주로 하다가 이제 1차 강의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무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 법인에서 4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특허 일이랑 디자인 업무랑 좀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씩 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제 메일 주소거든요. 여기 메일 주소, 지메일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나중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여기에 메일로 바로 주시면 되고, 요즘은 또 오카방도 합격학원에서 여기 한빛도 아니고 밀비스 학원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오카방에서 질문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거나 20 Gmail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안 보이는데 김동기 선생님 공방 카페 있잖아요. 거기서도 제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거기 통해서 질문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나가보면,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오리엔테이션은 변리사 시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디자인법법이 어떤 과목인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그리고 마무리 식으로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변리사라는 제시어를 드렸는데, 변리사 이제 자격증 취득하시려고 공부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변리사가 왜 시험을 공부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건설사를 다녔었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고 열심히 취업 준비해가지고 건설사 취업을 했다가 이게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한 1년 정도 일을 하고 그만두고 변리사 시험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변리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직업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이런 거 잘 모르고 진입을 했어요. 왜 진입을 했는지는 또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시험에 한번 진입을 하시려고 했으면은 좀 어떤 직업이고 왜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시작하면은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2년, 3년, 한 평균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한 4년, 5년 뭐 이상씩 걸리기도 하는 시험이라서, 요거 시험을 준비하실 때 왜 내가 요걸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준비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바보 같은 좀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 같긴 해요. 일단 다행히도 합격을 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적성에 맞아서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는데, 혹여나 적성이 안 맞거나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일을 하는지 몰랐다거나 막 이렇게 좀 갑자기 그래 버리면은 나중에 공부하실 때 동기부여가 좀 떨어지거든요. 이게 지금은 좀 막연하시겠지만 이제 2차 시험도 가고 하시면은 대충 이런 일 하는구나, 뭐 강사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런 일 하겠구나, 저런 라이프를 살겠구나, 이렇게 느끼시게 되는데, 그때 가서 이게 좋은 거 맞나, 이거 돼서 좋나 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추진력을 팍 잃어서 되게 흐지부지 공부하다가 몇 년 지나가는 경우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강한 동기부여를 가지시고 좀 최단 기간에 합격하겠다 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변리사가 어떤 일을 하고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도 좀 간간히 바쁘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수업 중간중간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변리사를 하려면은 이제 변리사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이 변리사 시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아시죠? 이미 뭐 특허나 뭐 상표 공부하셨을 것 같고, 뭐 이전 1차 시험 경험 있으시면은 뭐 이런 구조는 다 당연히 아실 건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 1차 시험, 2차 시험 나뉘고,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논술이고, 그 일정을 보시면 2월, 7월이라서
하필 또 1차는 되게 추울 때, 또 2차는 되게 더울 때 이렇게 봐요. 엄청 추울 때, 엄청 더울 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몇 주 있으면 2차 시험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반팔 반바지 입고 항상 장마철에 시험을 봐요. 그래서 장마철에 우산 쓰고 시험장에 갔던 기억이 있고 1차 시험은 엄청 추울 때 시험을 보죠. 그래서 패딩 입고 시험장 앉아가지고 문제 풀었던 기억도 있고 그쵸. 그래서 좀 그게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리고 합격 인원도 보시면은 보통 한 3,000명 정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600명 정도 지금 뽑는 수준이고 여기서 600명 뽑은 거랑 이제 1차 합격하면 2번 볼 수 있으니까 그 전년도 600명 합쳐가지고 한 1,200명 중에 최종 200명 뽑는 시험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시험을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 대충 이거 몇 명 지원해서 몇 명 정도 뽑아 1년에 몇 명 뽑아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뭐 생각보다 만만하다라고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숫자가 한 5대1, 6대1 이렇게 되잖아요. 뭐 공무원 시험은 몇십 대 1 이런데 그거에 비하면은 뭐 수치로 보면은 뭐 할만하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 시험 응시하시는 분들이 다 보통이 아니시죠. 다 예전에 공부 한 가닥 하셨던 분들이고 좀 공부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이 이 시험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이것도 힘들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제가 이런 어려운 시험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저도 이 시험에 처음 입문할 때 제 친구한테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인지 좀 물어봤거든요. 좀 몇 년 공부하고 있었던 친구가 있어서 그랬을 때 뭐 민법 공부해야 된다, 뭐 2차 가면 민사소송법 있고 뭐 쓰기도 잘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시험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그냥 제가 그래서 그냥 한 가지 물어본 거는 모르겠고 일단 1, 2년 하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은 맞냐 물어봤더니 그거는 확실하대요. 일단 뭐 사시나 아니면은 어떤 천재성을 요하는 그런 과학 시험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서 일단 공부를 하면은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 붙을 수 있는 시험은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믿고 그러면 나도 해보자라고 해서 진입을 했던 건데 네, 그렇게 볼 수 있듯이 뭐 수치상으로도 뭐 좀 어려워 보이고 공부 잘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살아남기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보시면은 이렇게 1차 과목, 2차 과목 있고 뭐 2차 과목 특허, 상표, 민소, 선택 1차는 산재, 민법, 자연과학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죠. 여기를 합격해야지 일로 갈 수 있는 거고 여기 중에서 산재, 민법, 자연과학이라서 과목이 좀 적어 보이지만 얘도 좀 세분화해보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산재도 특허, 상표, 디자인, 특허책도 막 한 이렇죠. 그리고 상표도 비슷하고 디자인도 한 3,400페이지 되고 민법도 엄청 두껍잖아요. 그거 보셔야 되고 물화생지도 각각 하나하나 다 보려면은 이게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1차 과목은 4개, 8과목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뭐그 중에 민법은 또뭐 총칙부터 해가지고 한 4파트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시험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물화생지야 여기서 10문제 맞추고 이제 2차 가면 버리니까 뭐 조금 힘 빼고 공부한다 치더라도 특허, 상표, 디자인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에서도 보는 과목이죠. 그래서 그냥 10문제밖에 출제 안 된다고 20문제밖에 출제 안 된다고 그냥 민법의 절반만 공부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좀 공부를 많이 해 놓으셔야 나중에 넘어갔을 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소홀히 하고 싶어도 소홀히 할 수가 없고요. 양도 워낙 많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물화생지도 요즘에는 어느 하나 좀 대충 보면은 합격하기 어렵죠. 그리고 네 과목 다 빡세게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시험이 어렵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공부해야 되는 요 산재법 중에서 특상 D가 있는데 얘를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아까 앞에 봤던 것처럼 1차, 2차 과목이 있을 때 특허, 상표, 디자인은 1차 다 필수지만 2차에서는 특허, 실용제한, 상표는 필수고 실용제한은 빠지고 특허, 상표가 필수고 디자인은 선택 과목이에요. 이것도 2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2차 시험 넘어가시면 필수 과목이랑 선택 과목이 나뉘는데 선택 과목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화학 전공하셨으면은
유기화학, 네, 유기화학, 뭐 회로 이론, 뭐 저작권, 뭐 연력학, 뭐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디자인 보법도 선택 과목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1200명이 이제 2차 시험을 보는데 그 중에서 한 거의 40%? 아마 올해는 더 많을 것 같은데 한 40% 이상의 분들이 디자인 보법을 선택하세요. 요즘에 이제 패스페일로 바뀌어가지고 좀 디자인 보법을 선택하는 게 좀 유리해졌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긴 한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디자인 보법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최근에 얘를 필수 과목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논의가 되게 있거든요. 최근도 아니고 2019년부터 계속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때부터도 뭐 만장일치로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디자인보법 이거 산재법 변리사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영역인데 얘는 왜 2차 과목에서 선택이냐 이거 공부 안 하고 합격하면은 나중에 이거 대리할 수 있냐 이래가지고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제 2019년부터 논의를 해서 뭐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뭐 다 동의해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 2차 시험 과목 되나 보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뭐 다른 중요한 안건들이 요즘에 되게 많죠. 뭐 공동소송부터 해서 다른 안건들이 많아서 그런지 내가 좀 후순위로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좀 이야기가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 디자인보법도 필수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뭐 계속 있어서 뭐 내년, 내후년에 언제 다시 필수 과목으로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변리사면은 요 네 개에 대해서는 다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공부를 좀 빡세게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특허 상표는 1, 2차 필수 과목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도 1차 필수고 2차는 선택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디자인을 응시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실무하실 때에도 디자인 보법 관련된 지식을 알아야 실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얘도 10문제밖에 출제 안 되지만 조금 빡세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1, 2, 3 이렇게 써놨는데 공부 비중인 것 같아요. 공부량이나 이런 거를 보시면은 특허 한번 1회도 하셨을 것 같은데 기본 강의 정도는 들으셨죠. 특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양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민법과는 느낌이 되게 다르죠. 민법은 저희 일상생활에서 뭔가 문제될 수 있는 그런 법률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는 건데 특허 같은 경우는 평소에 접할 일 없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고 뭐 법 구조도 되게 딱딱해요. 뭐 이땐 이렇게 하고 저땐 저렇게 하고 뭐뭔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조금 민법이랑 결이 많이 다를 거예요. 뭐 실체법, 절차법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특허 공부하시는데 좀 애를 많이 먹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양도 되게 많기 때문에 얘가 공부 비중이 가장 크고 전체로 봤을 때에도 한 절반 정도가 특허에 좀 리소스를 쏟을 만큼 이 특허 과목을 공부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특허랑 되게 비슷해요. 특허랑 되게 비슷해서 특허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으면은 디자인 보법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제 먹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자인 보법도 뭐 A부터 Z까지 법 내용이 쭉 있을 때 한 50% 이상은 특허랑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허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요건 그냥 특허에서 공부하셨던 그대로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나머지 한 절반 정도가 특허에 없는 디자인 보법에만 있는 내용인데 여기 부분에서 출제가 이제 많이 되죠. 그 부분 위주로 저희가 학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랬을 때 특허에 비해서 한 절반에서 절반보다 조금 덜 시간 투자를 하셔도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표도 뭐 선생님께 설명 들으셨겠지만 특허랑 상표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얘랑은 좀 비슷한데 얘랑은 조금 달라요. 상표랑 특허는. 그래서 상표는 뭐 특허랑 조금 무관하게 좀 빡세게 여기 부분을 좀 파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특허랑 비슷하니까 요거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얘도 좀 팔로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특허 공부하실 때 막 잘 이해 안 되고 넘어가고 이러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초반에는. 근데 디자인 공부하면서 복습하면서 그때 특허에서 이해 안 됐던 게 이해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결국 되게 비슷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여기서 공부하신 거 여기서 공부하신 거 왔다 갔다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많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법 구조가 비슷하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2차 시험 가서도 이제 똑같이 작용을 하거든요. 저희 2차 시험 가서도
특허 공부하는 공부 방법이랑 디자인 공부하는 공부 방법이 완전히 비슷하기 때문에 네, 되게 항상 같이 가는 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 보법을 지금 저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어디서 출제가 많이 되는지도 좀 저희가 알아야 돼요. 공부하실 때. 그래야 여기 부분을 집중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최근 10몇 년 기출되었던 것들을 한 지문으로 치면 한 700 몇십 개 지문들이 있거든요. 얘를 이제 전부 다 얘는 출처가 어딘지, 법인지, 심사기준인지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해봤어요. 다 구분을 해봤는데 되게 압도적으로 디자인 보법에서 출제되는 게 많죠. 한 10문제 중에 6문제, 60% 정도는 디자인 보법에서 출제가 돼요. 1차 시험 지문이. 그 출제가 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문제가 있고 지문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지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뭐 법조문인지 아니면 뭐 판례인지 심사기준인지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지문들이 한 60% 정도는 법조문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은 디자인법 법인데 얘는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상당수 부분이 나머지가 이제 심사기준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뭐 특허나 상표를 이렇게 지문 분석을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당연히 특허 상표도 법에서 출제가 제일 많이 될 거고 아마 판례에서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상표도 그렇고 특허도 그렇고. 근데 디자인은 심사기준에서 좀 출제가 많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실 디자인은 뭐 판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년에 대법원 판례가 몇 개 나오지 않고 특허법원 판례도 아직 대법원까지 확정된 게 아니니까 출제하기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게 치면 대법원 판례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판례 출제 비율이 조금 적고 저희가 공부할 양도 좀 적고요. 오히려 심사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특허청에서 디자인 출원했을 때 이렇게 심사해라 라고 나오는 지침인데 그거에 대해서 출제 비중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근데 특허 같은 경우는 이런 심사 기준까지 내려가면은 너무 지역적이고 너무너무 지역적이라서 아마 여기서 출제가 안 되는 것 같고 대부분 특허법에 조문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은 법에서 60%, 한 심사 기준에서 한 20%, 그리고 한 판례가 한 10몇 프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래서 기타는 막 조약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면 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얘네들을 응용해서 뭐 해석했을 때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기타고 뭐 이건 저희가 뭐 하나하나 대비할 수는 없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대비를 하면은 충분하다.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 출제 비율이 가장 높으니까 저희가 공부하실 때에도 이 법조문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1차 공부하실 때는 법조문 위주로 공부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막 조문 열심히 본다고 되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차 시험은 또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1차 시험은 법조문 위주로 그리고 심사 기준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 보셔야 돼요. 그래서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을 막 같이 공부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충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2차 시험은 요거를 그냥 이해만 하면은 답안지 쓰기만 하면 암기해서 쓰기만 되기 때문에 얘가 특허청장이 하는 거지 뭐 심판원장이 같이 하는 건지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이거 꼼꼼하게 안 봐도 되거든요. 이해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공부했다가는 이제 요 법에서 출제가 되었을 때 1차 시험에서는 이제 다 틀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1차 시험을 이제 3번, 2번 떨어지고 3번째 합격을 했는데 그때 첫 번째는 준비 기간이 워낙 짧아서 그냥 떨어졌던 거고 이 2번째는 합격을 했어야 되는데 떨어졌던 이유가 요 2차 시험을 조금 맛봐가지고 이제 기본 개념 이제 내가 좀 알고 뭐 값을 나왔을 때 사례 풀 줄도 알고 이러니까 내가 조금 뭐 하는 줄 알고 그냥 꼼꼼하게 안 봤던 기억이 있어요. 기본서를 꼼꼼하게 안 보고 뭐 법조문이나 심사기준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안 보고 이해했으니까 넘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 좀 낭패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부는 이거랑 별개로 법조문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고 뭐 심사기준 판례 이런 문구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는지도 한번 이렇게 도식화를 해봤어요. 그 디자인보법에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잖아요. 지금 출원부터 해가지고 뭐 등록되고 심판, 소송 뭐 되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 부분에서 지금 주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보시면은 뭐 등록 요건, 그리고 특유 디자인,
뭐 이익제도, 뭐 디자인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예컨대 이런 부분, 뭐 심사나 뭐 심판, 뭐 총칙, 뭐 소송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특허랑 되게 중복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과목이 특허에 있는 거랑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공부할 때에도 여기는 뭐 심취소 이런 거는 특허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특별히 다를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특허랑 중복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 비중이 되게 낮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등록 요건, 디자인보법에서는 신규성, 창작성, 뭐 선출원, 확선 이런 거 어떻게 판단하는지, 1디자인, 1출원, 뭐 물품명 막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특유 디자인, 뭐 부분 디자인, 관련 디자인 이런 것들은 특허에 다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익제도도 신규성 현실 예외는 특허랑 좀 뭐가 다르고, 뭐 조약우주도 특허랑 뭐가 좀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분할 출원도 보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특허랑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강의 진도를 나갈 때에도 10회밖에 진도를 안 나가잖아요. 특허는 한 거의 20회 되나요? 한 15회에서 20회 정도 될 건데 디자인보법은 10회밖에 안 나가는 이유가 양이 적어서 그런 건 아니고 특허랑 비슷하게 양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특허랑 중복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고 특허랑 좀 다른 거 디자인보법 특유한 내용 위주로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한 10회 분량으로 끊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 위주로 진도를 나가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나 요 올인원 서브노트나 다 그런 거에 포커싱 맞춰가지고 교재가 작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브노트도 나중에 보시면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막 밑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출제 많이 되는 부분 위주로 밑줄도 많고 뭐 설명도 많이 달아놨으니까 이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쪽 부분은 뭐 그냥 가볍게만 특허랑 똑같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제가 진도 나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디자인법법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디자인법법 공부만이 아니라 뭐 민법, 뭐 산재법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자연과학도 비슷하겠죠. 근데 일단 법과목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뭐냐면은 일단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암기해야 되고 그리고 연습하고 마지막에 내 머릿속에 다 넣어서 정리까지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당연한 건데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거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전문 고시인이 아니잖아요. 이제 뭐 공부를 조금 학창 시절에 하긴 했지만 이렇게 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뭐 책만 보면서 공부하고 이랬던 경험이 없잖아요. 있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시 시험에 대한 그런 이해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생각보다 이런 프로세스대로 공부를 하기가 초반에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해를 했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이해를 잘 안 하고 그냥 암기부터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야지 아 이거 6개월 3개월 막 이런 것만 열심히 그냥 암기만 하는 위주로 공부를 하면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1차도 마찬가지고 2차도 마찬가지인데 암기만 하면은 되게 금방 까먹고 조금 바꿔서 나오면은 다 틀려요. 그래서 암기를 제대로 하려면은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또 암기가 한 2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거를 뭐 1시간, 30분 만에 할 수 있으려면은 또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되게 잘 되어 있으면은 암기도 되게 빠르게 할 수 있고 또 되게 많이 암기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해를 꼭 좀 주의 깊게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당연한 소리인데 이게 실제 공부하면은 마음처럼 안 돼요. 이게 내가 사실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는 것도 좀 어렵죠. 나는 이해했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연습이라는 과정이 여기 나오는 건데 이제 내가 이해를 했지만 뭐 강사가 설명을 하거나 책을 읽고 아 이거구나 라고 이해를 했는데 사실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번 이해를 한 거를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너무 쉽게 봤고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하면은 잘 이해한 거고 근데 틀리거나 좀 애매한데 좀 헷갈리네 하면 내가 이해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랑 문제풀이는 계속 병행을 하시고 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도 되고 뭐 좀 집중 암기하는 시간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랑 암기를 연습을 좀 같이 하시면 좋겠는데 여기서의 문제풀이는 이제 대표적으로 기출문제랑 그리고 뭐 창작 문제라고 할까요? 네, 그 강사들이 낸 문제들 이렇게 있을 건데 뭐 둘 다 하셔야 되긴 하는데 초반에는 기출문제 위주로 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퀄리티도 조금 더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수험 적합적이기도 하니까 일단 기출문제 위주로 이해했으면은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하는 거를 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민법도 마찬가지고 양이 되게 많아서 얘를 사실 완벽하게 이해하고 문제 푸는 건 불가능해요. 완벽하게 이해하면 이제 그 선생님 되는 거고 저희는 그냥 어느 정도만 이해를 했으면은 일단 1, 2회독 하고 이해를 했으면은 바로 그냥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항상 권해드리거든요. 민법 마찬가지로 뭐 특허상표 디자인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기본서가 이렇게 있을 때 엄청 양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번 1회독 해서 아 이런 얘기 하는구나 이해하고 나서 기출문제 풀어보면은 요 중에서 아 여기 부분이 중요한 파트구나 아 여기 부분이 좀 더 중요하네 여기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네 막 이런 기본서에 대한 강약 조절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1회독 하실 때에는 조금 더 빠르게 회독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강약 조절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되게 힘들고 오래 걸리고 집중도 잘 안 되고 머리도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서 아 여기서 시험 나오는 부분이구나 뭐 여기가 좀 중요하구나 여기서 틀릴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시면서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회독하실 때 강약 조절이 되니까 되게 빠르게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부분 위주로 보니까 또 수험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됐으면은 기출문제도 풀어보면서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론에 대한 이해를 하고 기출문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은 이제 이해도 올라가고 뭐 이제 암기도 같이 덩달아 잘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말씀드렸듯이 이게 암기 연습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순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고 연습하고 하다 보면 암기도 되고 정리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연습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최종 정리까지 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좀 강의랑 좀 대입을 해보면은 강의의 성격을 좀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해하는 부분은 이제 기본 강의예요. 그래서 지금 강의도 디자인법을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뭐 한번 공부하셨더라도 좀 잘 이해가 완벽히 안 돼 있으신 분들을 위한 강의니까 디자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되고 뭐 꼭 전부 다 수강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강의로 대입을 해보면은 이제 중급 강의가 이제 이해랑 암기랑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연습까지도 사실 같이 되긴 해요. 이게 서브노트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 안에 기출 문제랑 다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네, 여기 다 커버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모의고사는 이제 별도로 제가 객관식 문제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 보시면서 연습도 하고 이해가 잘 되어 있는지 점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 정리까지 이제 가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가 지금 7월이고 중급 강의가 뭐 10월, 11월, 1월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요 그 날짜를 드린 이유가 지금 현 시점에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시면은 이제 7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지금 여유가 되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 쫓기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막 지금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해는 넘어가고 막 암기부터 해보자 막 이럴 단계는 아니에요. 물론 시험 몇 달 안 남았을 때에는 뭐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플랜 B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긴 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럴 시기는 아니니까 기본부터 탄탄히 가져도 충분히 1월, 2월까지 시간적 여유는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는 요 1차 기본서를 통해서 진도가 나가고 그리고 이제 기본 강의에 요 서브노트도 같이 볼 건데 얘는 좀 많이 보진 않을 거예요. 일단 가볍게 어떤 기출이 나오고 있고 이 정도만 좀 설명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볼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급 강의가 개설이 되면은 요 서브노트 위주로 좀 복습 한번 하면서 기출 문제도 좀 풀어보고 그리고 모의고사는 요 객관식 문제집 위주도 출간될 예정인데 이해 가지고 진도 나가고 그리고 최종 정리도 요 서브노트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얘 서브노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얘가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교재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법조문, 네, 법조문이 이렇게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 법조문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내용, 이론이 있고, 그다음 기출문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서브노트가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구성이 좋고, 요거 하나, 요걸로 이해를 다지고 얘로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은 디자인보법은 10개 맞추는 거는 일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되게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교재가 괜찮게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가 일단 법조문을 여기 맨 위에 놨고 여기 기본 이론을 놨다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기본 이론은 그 심사 기준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관련해서 판례가 있으면 판례도 좀 수록해 놓고,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그 봤던 거에서 법조문 출제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법조문은 여기 위에 있는 거 제가 막 밑줄도 쳐놓고 뭐 기출 언제 됐고 중요도는 얼마이고 라는 걸 다 표시해 놨으니까, 요거 법조문 반복해서 보시면은 그 가장 출제 비율이 높은 얘에 대해서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리고 법조문도 1조부터 기억이 잘 안 나는 240 몇 조까지 모든 법조문을 다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중요도나 뭐 얘는 기출이 언제 되었는지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것도 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법조문도 뭐 1조부터 끝까지 해서 한번 다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약 조절해서 공부하실 수가 있고, 이 법조문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법조문에 부과되는 설명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심사 기준 판례죠. 얘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각각의 법조문과 심사 기준에 기초해서 기출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든 지문들을 다 넣어놨거든요. 예를 들어 얘가 만약에 40조 1항 1디자인 1출원주의 관련된 법조문이다 라고 하면은, 이 법조문은 사실상 두 줄이에요. 세 줄을 세 줄밖에 안 되는데 요 관련된 심사 기준이나 판례들이 좀 있어요. 그럼 요 판례들이랑 심사 기준을 저희가 막 수록을 해놨으니까 요거 막 읽어보시겠죠? 그럼 요런 법조문이랑 요런 심사 기준 판례에 기초해서 어떤 기출이 되었는지 여기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16개년에 해당하는 모든 지문들을 수록해놨고, 이제 개정법이나 그동안 10년 전이랑 개정이 엄청 많이 됐을 거잖아요. 개정 사항들도 다 반영을 해놨으니까 현행법에 따르면은 이 기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여기 다 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트로 한번 쭉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뭐 이해랑 암기랑 뭐 연습이랑 뭐 한 번에 다 되겠죠. 그래서 올인원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요 교재가 좀 잘 짜여져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막 얘만 딜다 공부를 하는 거는 또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은 제가 좀 절차법이니까 암기하고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표로 다 도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뭐 보시기는 되게 편할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아 여기 부분 중요하네 뭐 이렇게 체크하시기는 되게 편할 건데, 요것만 보시면은 초반에는 좀 기본 이론에 대한 그 이해가 좀 덜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이렇게 써 있는 건 알겠는데 왜 써놨는지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1, 2회독 하거나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 기본서를 반복해서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바람직하게는 기본서로 좀 메인으로 좀 초반에는 회독을 좀 하시다가 같이 얘도 보기는 해요. 지금 기본서에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 한번 보면은 그 파트에 올인원 서브노트는 어떻게 정리를 해놨는지 같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나중에는 결국 저는 서브노트로 정리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브노트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 이렇게 한번 체크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뭐 1, 2회독 지나가지고 이제 이론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됐다 싶으면은 이제 시험 중반 이후로는 요 서브노트만 계속 반복해서 보셔도 네,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은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이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공부 방법 이야기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요 홍보까지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요거 이제 같이 요거 진도 나갈 거니까 교재 구성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이제 디자인을 하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감은 안 오셨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설명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1차 시험이고 기본 강의니까 이제 조금 이제 발을 담그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1차 시험에 2번 떨어졌지만, 이게 뭐 공부에 대한 그 뭐 능력치, 에너지, 요령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확 증가하는 것 같거든요. 초반에는 계속 헤매다가 어느 시점 가니까 이제 되게 공부가 쉬워지고 좀 자신 있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 앞부분은 제가 1차 2번 떨어졌을 때, 이거 고시 공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뭐 어떻게 회독을 하라는 건지, 어떻게 암기를 하라는 건지, 이런 거를 제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전혀 몰라가지고 되게 헤맸던 기간이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극복이 되고 경험치가 쌓이니까 그냥 2차 시험은 되게 쉽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차 시험을 되게 좀 수월하게 합격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공부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좀 헤맸고, 또 공부 방법이 좀 몸에 익고 알게 됐으니까 좀 나중에 가서 되게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 방법을 좀 정확하게 익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공부하시다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되게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지금 시점에 기본서 보는 게 맞나요? 뭐 문제 푸는 게 맞나요? 뭐 기출 보는 게 나을까요? 뭐 창작 문제 보는 게 나을까요? 뭐 새로운 거 보는 게 뭐 되게 뭐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길 텐데, 뭐 정답은 없지만 조금 더 나은 방향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강사님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좀 즉각 해결해 나가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적극성이 좀 없었어서, 초반에 그런 적극성이 없어서 뭐 어디 게시판이나 이렇게 이런 데 보면서 다른 사람 어떻게 공부하나 이런 거 좀 그냥 참고만 했거든요. 아니면 학교 수기 같은 거 좀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걸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저마다 얘기도 다르고, 특히나 이런 뭐 오카방이나, 요즘은 오카방이고 예전에는 뭐 어디 게시판 이런 데는 되게 좀 출처 없고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괜히 좀 상처도 받고, 뭐 이게 뭐 해답도 못 얻고 이제 악순환이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뭐 강사님들 수업 다 들으니까 연락할 수 있는 창구는 다 있어요. 오카방이든 카페든 뭐 핸드폰 번호든 그런 거 통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저렇게 하는 게 맞는지 계속 고민해 나가시면서 공부 방법을 빨리 본인에게 맞는 거를 찾아야 쭉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너무 어색해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이니까 지금 막 공부를 시작하셔가지고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2차 시험 가시면은 이게 뭐 수업하면은 수업 끝나면은 막 여기 서가지고 질문하는 게 되게 당연한 문화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계속 물어보고,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물어보고 이러는 게 당연한 문화이기 때문에 1차 시험 공부하실 때에도 계속 물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험은 정말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은데, 이제 1년 걸리냐 5년 걸리냐 10년 걸리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그 입문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물어봤다는 그 친구도 있잖아요. 그 친구도 저보다 몇 년 빨리 진입을 했지만 저보다 늦게 합격을 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뭐 10년 동안 공부해서 합격할 수도 있고 뭐 더 공부해서 합격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좀 빨리 합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시면 언젠간 합격하시는데, 좀 빠르게 합격하시려면은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좀 시행착오 좀 덜 겪으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슬럼프랑 뭐 동기부여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동기부여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변리사 왜 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좀 중요합니다. 저는 그 뒤가 없었거든요. 좀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모르겠다, 그냥 죽어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조금 나이가 어리시거나 좀 선택지가 좀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끝까지 완주하기가 되게 어려운 분들도 좀 종종 보였어서,
좀 강하게 동기부여 가시면 좋겠고, 요 시험 이왕 준비하시는 거. 그리고 슬럼프 같은 경우도 이게 안 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몇 년 동안 공부를 하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될 때는 한없이 안 되고 막 괜히 자괴감 들고 막 되게 깊게 빠지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뭐 언젠간 합격할 거고, 또 공부가 안 되는 거는 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지금 공부 방법을 잘 모르는지, 뭐 동기부여가 덜 됐는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슬럼프가 오는 거니까 이런 것도 좀 슬기롭게 극복하시면 좋겠고, 또 관련해서도 휴식도 항상 함께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식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쉬었거든요. 근데 뭐 쉴 수밖에 없었던 게 강압에 의해서 쉴 수밖에 없었긴 해요. 이제 여자친구가 일주일에 한 번은 놀아야 또 저도 그게 유지가 되고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쉴 수밖에 없었긴 했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쉬긴 했지만 그래도 요 일주일에 한 번 쉬었던 게 되게 큰 동력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휴식도 되게 중요하니까 빡세게 공부한다고 일주일 내내 공부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루나 최소 반나절 정도는 또 영화도 좀 많이 보고 휴식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아는 동기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공부할 때 안 본 영화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독립영화부터 무슨 영화까지 안 본 영화가 없을 정도로 그냥 매주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영화관 가서 보고 뭐 카페 가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쉬는 것도 잘해야 또 이 시험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나 붙을 수 있는 시험이니까 좀 저도 공부 못했었는데 그런 거 너무 개념치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간지러운 말이지만 이제 오늘 하루 간절하면 합격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 멘트를 항상 핸드폰 배경화면에 넣어놓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냥 모르겠고 누구나 붙을 수 있고 뭐 하니까 오늘 하루만 열심히 하면은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매일매일 간절하게 공부할 수는 없죠. 지금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그래도 가능하면은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시고, 요거는 이제 2차 시험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2차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 이제 정말 정신 혼미해지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 하루만 더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은 또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OT를 했고요. 잠깐 시간이 남아서 요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앞에서 지금 저희 시험 출제 비율이 요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디자인보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심사기준, 판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그 디자인보법이 무엇이냐를 한번 뜯어보면은 이 디자인보법은 그 법률이에요. 법률.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법에서 정해놓은, 법제처에서 만든 게 법률이고, 그래서 가장 상위 법률인 디자인보법이 있고, 그 하위 법령인 디자인보법 시행령이 있고, 그리고 얘보다 좀 더 하위 법령이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다 저희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 디자인보법 가장 상위 법률인 요 법률에 해당하는 얘가 가장 메인이죠. 얘네들보다는. 여기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출제가 안 되고, 여기 중에서도 좀 일부 여기에 관련 있는 내용들 일부들이 좀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를 막 뜯어서 자세하게 볼 필요는 전혀 없고, 요 디자인법 법률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그 예전에는 기본 강의 때 요 법조문을 프린트해서 하나씩 다 드렸거든요. 요 법이 제일 중요하니까 요 법조문을 저희가 떼놓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조문을 항상 옆에다 껴놓고, 아무리 법조문이 기본서에 잘 해설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법조문 원문을 항상 꼭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눠드렸었는데, 요거 서브노트, 이번에는 서브노트로 같이 수업을 진행하니까 여기 서브노트에 법조문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그게 하나 더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여기 서브노트에 정리되어 있는 법조문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얘는 당연히 다 수록되어 있고, 얘네들도 좀 중요한 시행령, 시행규칙은 수록해 놨으니까 그렇게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얘랑 구분하셔야 되는데, 얘랑 심사기준이랑 구분하셔야 되는데, 심사기준은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고, 얘는 저희가 law.go.kr 네, 여기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제 나오는 거고, 얘는 특허청, 요 산하기관인 특허청에서 만들어 놓은 심사기준인데, 얘는 말 그대로 지침이에요. 지침.
누군가가 디자인 출원을 했을 때 얘를 어떻게 심사해 주라 라고 심사관들한테 가이드하기 위한 그런 지침이에요. 지침, 가이드. 그래서 사실상 뭐 법적 구속력도 없고 한데 이 디자인법법에 그냥 한두 줄로 나와 있는 거를 되게 잘 해설을 해놨거든요. 이런 법조문은 이런 뜻이니까 심사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되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얘를 좀 꼼꼼하게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이랑 이 심사 기준은 좀 완전히 구별되는 개념이니까 좀 혼동하지 마시고 좀 전혀 별개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심지어 이 시행 규칙이랑 심사 기준도 다 다른 거예요. 얘네들은 법이고 얘는 그냥 가이드. 그래서 요 특허청 홈페이지 가면은 PDF로 이렇게 나눠주죠. 네, 얘네들은 그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판례는 뭐 당연히 어떤 건지 아실 거고, 이거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시한 그런 판례들을 판례라고 하는 건데, 대법원 판례, 특허법원 판례 이렇게 좀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둘 다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생각보다 많이 없고, 특허법원 판례가 좀 많이 있다. 시험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좀 많이 나온다.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길어졌는데 한 10분 정도만 쉬고 이어서 이제 지금도 본격적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